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초 이제 12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양적 자료를 요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근데 표와 그래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외에도 사실은 양적 자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양적 데이터는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적 데이터를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대표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은 저희가 2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요. 자, 수치를 통한 양적 데이터의 정리, 소위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차랑 가장 다른 점은 지난 주차는 표나 그래프를 이용한 것이고요. 자, 이번 주차는 자, 이 많은 양적 데이터를 하나의 수치로 요약하자는 게 핵심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대표값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한 3가지에서 4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평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값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평균이더라고요. 우린 평균을 참 많이 쓰죠. 자, 야구 선수도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선수도 보시면요. 자, 타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어율이라든지 자, 그 수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선수가 얼만큼 잘 던지는지 얼만큼 잘 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평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맹점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완한 게 바로 두 번째 중위수 또는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인데요. 이것도 역시 평균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대표값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뒤에서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주차 수업 내용의 끝부분은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속성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자, 양적 자료를 정리하는 수치를 통한 정리 방법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대표값인데요. 자, 데이터의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우리가 영어로 mean이라고 표현하고요. 중위수는 중앙값이니까 바로 media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최빈수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라는 의미에서 mod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평균 먼저 살펴보시죠. 자, 모든 데이터 값들을 다 더한 값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통계나 수학에서는 n이라는 표현을 쓰죠. n개 데이터, n개 데이터라는 거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억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알지 못하는 이 무한대 수, 무한대는 아니지만 많은 수라고 할 때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자, 한번 수로 표시해 볼게요. 너무 여러분들 수식 나오면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길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게 수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 기역, 니은, 디귿로 하면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어 x를 쓰는 거예요. 자, x1, x2부터 시작해서 xn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자, n개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개까지를 x라고 하는 거예요. 10개면 x10이 되겠죠? 20개면 x2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n개, n만큼의 데이터를 평균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평균은 여기에 x에다가 위에 요 짝대기 하나를 놓습니다. 요걸 우리가 평균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자, 보시면 n. 자, 왜냐하면 분모에는 전체 데이터의 수가 들어가야겠죠. n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1부터 xn. 자, x가 n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에서의 x만큼에서의 n을 다 더한 거를 나눠주면 되죠. 자, 이것들 표현하기 너무 길잖아요. 자, 그래서 기니까 시그마라는 걸 여기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좀 수학이 싫어집니다. 뭐 저도 수학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때로는 보면 되게 심플하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n만큼 다 길게 쓴다. 예를 들면 n이 뭐 100이에요. 그러면 분자의 1부터 100까지 쓰려면 이 지금 슬라이드를 꽉 채워도 모자라겠죠. 근데 저렇게 자, 시그마라는 게 다 더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i를 1부터 n까지 해서 xi를 해서 n으로 나눠주는 저렇게 쓰면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모든 데이터 값을 다 더한 걸 데이터 개수로 나눈 거예요. 자,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의 예를 한번 보시죠. 1, 2, 3, 4, 500에 대한 자료의 평균값은 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n이 5개네요. 자, n이 이런 거죠. 그리고 다시 하려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n이 5죠. 맞죠? 분모에 5가 들어가죠. 자, 더해보시면 되죠. 1 더하기 x2가 뭐예요? 2죠. 자, 우리 좀 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예요. x3는 3이죠. x4는 4죠. x5는 500이니까 500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다 더한다라는 걸 좀 있어 보이게 쓰려고 수학자들이 좀 있어 보이게 쓰고 싶잖아요. 우리 의사들도 보면 있어 보이게 막 쓰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내용들을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라고 해놓고 x i 1부터 5까지 해서 이것을 5로 나눴어요. 그러면 510 나누기 5니까 102. 그래서 평균이 102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평균은 102인데 자, 문제는 평균이라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잘 파악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첫 번째 역할이 되겠는데요. 자, 역량이 되겠는데요. 자, 하나만 지금 크죠. 이게 지금 102가 이 값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 5개 수치의 값을 대표한 게 100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 하나의 값이 지금 전체의 값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자, 1, 2, 3, 4 잘 나가다가 갑자기 500이 들어갔으니까 결국 나머지 4개 값의 평균은 즉 이 500 때문에 확 커진 거잖아요. 500을 빼고 나면 지금 평균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평균은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과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뻥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타자가 한 3할 정도 친다고 해서 아, 굉장히 프랜차이즈다. 이거 정말 이 선수를 데려오면 우리 팀이 살겠구나 해서 데려왔는데 사실은 보면 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는 2할만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4할을 친 거예요. 4할, 5할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나온 거지. 사실은 이 선수는 예, 3할이라는 거를 이게 이 사람의 지금까지 성적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값이 아닌 거죠. 보통 2할 정도 치는 선수였잖아요. 자, 이처럼 큰 특정값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 때문에 전체값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분포가 좌우 대칭일 경우. 자, 그리고 데이터 중에 이상값, 즉 아웃라이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표값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예시와 같이요. 이상값이 존재해요. 이때는 이 이상값이라는 게 500인 경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이상값이 존재하거나 데이터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분석할 경우에 이상값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첫 번째 갖춰야 될 역량은 이상값이냐 이것이 특이값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이상값이라서 없애면 안 됩니다. 또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소위 데이터의 전문가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값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요. 실제 관측값 자체가 이상값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입력 오류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1, 2, 3, 4인데 5 같은 경우에는 저게 실제 500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5라는 거에다 00이 잘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류죠, 오류. 오타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저걸 등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수능 등급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있을 수 있지만 수능에 500등급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5등급이 뒤에 오타로 00이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는 데이터 입력 오류니까 이걸 발견해낼 수 있는 게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즉 데이터를 정리할 때 입력 과정에서 잘못된 숫자가 입력되지는 않았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클리닝이라는 게 우리가 접시를 씻거나 아니면 빨래를 통해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클리닝이라고 하잖아요. 청소하는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데이터 클리닝, 그러니까 이상값을 우리가 파악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 중위수, 중앙값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평균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전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운데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 이걸 대표값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서열병수에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 연봉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실 텐데 평균 연봉이라는 거에서 평균도 굉장히 값을 왜곡할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우리 기업 대기업인데 우리 기업 평균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야. 실제로 들어가면 5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기 기업의 사장님도 여기 그 사원으로 들어가서 평균 봉급을 계산할 때 사장님 봉급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 사장님은 막 10억씩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사장님은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특이값, 이상값인 거죠. 아웃라이어죠. 사장님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원들의 평균 임금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착시효과죠, 사실은. 자, 그럴 때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값을 쓰면 되겠죠. 자, 이거를 전체를 나열을 해요. 사장님부터 저기 신입사원까지 다 나열해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보면 좀 더 공평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 자료가 개수가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좀 다릅니다. 홀수일 때는 자, 미디언을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n 플러스 1에 2를 나누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수를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2, 1, 500, 4, 3. 자, 아까처럼 지금 500이라는 이상값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크기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면 1, 2, 3, 4, 500이 되겠죠. 자, 이때 자, n 플러스 1번째 자료니까 n이 지금 5개잖아요. 5개 홀수니까 지금 5개 n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짝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니까 n이 지금 5죠. 5에서 1을 더하면 뭐가 돼요? 6이 되죠. 거기서 2를 나누니까 3. 세 번째 자료가 저기서는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값은 뭡니까? 1, 2, 3, 4, 500이니까 세 번째 값은 3이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의 중앙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평균 102보다는 여기선 이 데이터는 중앙값 3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다 더 상식에 가깝죠. 네. 자, 전체 자료의 개수가 n이 짝수일 때는 미디언을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자, n분의 2분의 n번째 자료하고 자,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자료의 평균값. 네, 이것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짝수니까 보세요. 5, 7, 19, 151, 2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이제 크기 순으로 쫙 정렬합니다. 1, 2, 5, 7, 19, 150. 자, 이렇게 6개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짝수죠. 그럼 두 번째 공식에 따라서 자, 미디언은 자, 저 분자에다 6을 넣고요. 자, 6을 2로 나눈 이 값하고 그 다음에 6을 2로 나눈 값의 플러스 1번째 이 값을 평균해 주면 돼요. 자, 결국은 자, 6을 2로 나눈 n번째 자료는 3이죠. 그리고 6을 2로 나눈 값에 1을 더한 값은 4죠. 결국 핵심은 뭐다? 세 번째 값하고 네 번째 값의 평균값을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1, 2, 5 이게 세 번째 값이죠. 7이 네 번째 값이죠. 자, 5하고 7 더하면 10이죠. 11 평균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6이 되죠. 네, 그러면 짝수일 때는 이 데이터에서 6이 되는 거예요. 평균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값을. 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중위수 값이 평균값 제시보다 바람직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중위수 값을 쓰는 게 평균값보다 바람직하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미디언은요, 평균하고 유사한 값이어야 됩니다. 자, 밑에 분포가 보시면 세 번째 보이시죠? 보이시면 자, 이렇게 예쁜 종 모양 가우시안 분포라고 합니다. 자, 가우시안 분포를 그릴 때 보시면 민하고 미디언하고 모드하고, 자, 모드가 최빈수라고 그랬죠.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자, 미디언은 중앙에 있는 위치한 값, 민은 평균값. 같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저 분포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포가 항상 저럴까요? 대부분의 사회현상의 저런 분포보다는 수가 많으면 저런 분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치우친 분포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수능 점수도 그렇잖아요. 수능 점수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면 다 똑같이 분포가 1등급이 저만큼 작고 9등급은 저만큼 작고 뭐 4, 5, 6등급이 저렇게 많고 그럴 수 있죠. 물론 뭐 한 80만 명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의 뭐 평균 분포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저렇게 안 나와요. 수가 적어지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예를 들면 뭐 3, 4, 5등급이 훨씬 많고 6, 7등급은 굉장히 적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 2, 3, 4, 500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평균은 100이지만 중위수는 여전히 지금 3이죠. 자, 이외에 같이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에 중위수는 평균보다 대표값으로서 보다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훨씬 바람직한 겁니다. 즉, 평균과 중위수가 차이가 상당히 나는 분포에서는 평균보다는 중위수를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자, 이 판단을 누가 내려야 되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통계치를 작성할 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빈수는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이런 값을 우리가 최빈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소위 명목 변수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면서 자, 뭐다? 명목 변수에 적합한 값은 우리는 최빈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중위수는 뭐였죠? 네, 서열이 있는 양적 변수에 적합한 거였습니다. 근데 최빈수는 명목 변수에 적합한 그런 대표값이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주시고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밑에 예시를 보시죠. 자, 제가 지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3122342입니다. 근데 이게 명목 변수예요. 예를 들면 3은 부산이고요. 1은 서울이고요. 2는 경기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최빈수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은 뭐예요? 자, 살려 보시면 3은 하나고요. 2개고요. 4는 하나고요. 1도 하나고요. 2가 3개네요. 그래서 모드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였는데 이것을 다시 제가 복습 차원에서 워낙 중요하게 넣어놨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자, 질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가 있는데 질적 자료는 우리가 단순히 구분에 의한 자료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분을 위한 명목한 자료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순서의 의미가 있는 자, 예컨대 성적이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암의 진행 정도는 전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연산은 불가능하죠. 자, 암 1기, 2기 합쳐서 암 3기가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단순히 순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게 우리가 질적 자료고요. 자, 질적 자료 다시 복습해서 보시면 어떤 그래프 쓰셔야 됩니까? 막대 그래프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원 그래프 이런 것들이 어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도수 분표표, 분할표 같은 걸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적 자료는 자, 뭐죠? 핵심은 연산이 가능하다. 자, 양적 수치나 개수로 측정된 자료니까 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가능한 자료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각각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시간까지 배웠던 양적 자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나 그래프들이 있었죠. 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분할표가 있었죠. 분할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양적 자료에도 쓸 수 있고 질적 자료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적 자료에 쓸 수 있는 그래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예, 히스토그램이 있었죠. 자, 히스토그램에서는 예, X축, 가로축은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순한 구분 자료다. 순서를 섞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히스토그램에서는 예, 미안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히스토그램에서는 X축은 절대 바꿔서 안 되는 겁니다. 연속형의 값을 갖고 있죠. 막대 그래프에서는 바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적 자료에 또 다른 중요한 그래프가 뭐가 있죠? 스카터 플롯이 있습니다. 산점도라는 게 있고 산점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앞에 거는 하나의 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산점도는 두 변수의 양적 데이터에 대한 관계나 방향도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수업에서 이제 범주형 연속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복습 내용은 아까 좀 전에 길게 말씀을 드렸기에 따로 뒷부분에 복습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이 빅데이터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간다는 개념으로 다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